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시컨입니다. 나의 인물관,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중앙일보사입니다. 제6장, 인류에 살아간 타고르. 라빈드라나트 타고르, 1861년에서 1941년 인도 벵골주 콜카타의 저명한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난 타고르는 기탄잘리의 저자이자 아시아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 1977년 6월 월간 우시오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제6장 인류에 살다간 타고르. 어느 날 아침 나는 녹음이 우거진 무사시노의 자연 속에 서 있었다. 대나무 숲이 하늘을 향해 늠름하게 솟아있고 복숭아꽃도 주위에 따스함을 풍기며 자신의 청춘을 뽐내고 있었다. 실록을 옷으로 둘러입은 새하얀 조팝나무의 천진난만한 모습에 미소가 흘러나왔다. 그러나 아침이 준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멈춰선 모퉁이에서 연푸른 빛깔의 대나무가 무리지어 자라나 차츰 온기를 띠기 시작한 햇살과 상쾌하게 부는 바람에 이끌려내는 산뜻한 소리였다. 태양이 축복하고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지켜오는 가운데 바람이 중개자가 되어 대나무와 대나무가 살랑살랑 악수하며 이야기를 나눈다. 무심코 나는 한때의 소박한 감개를 메모하고 있었다. 먼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야외 극장에서 상연되는 연극을 보고 정신을 정화하며 위안을 얻었다고 하는데, 지금 나를 차분히 감싸는 꾸밈없는 무사시노의 자연이 그 어떤 연극 못지않게 내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몇 번이나 이곳을 방문했던가. 교육의 거점은 자연에 둘러싸인 환경 속에 만들고 싶다는 것이 내 꿈이자 염원이기도 했다. 1976년 봄, 나는 무사시노의 얕은 언덕에 있는 소카 대학교 입학식에서 인도의 시성인 라빈드라나트 타고르에 관해 말했다. 타고르가 세계적인 시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시성이라는 명성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타고르는 1901년 39살 때 콜카타에서 북쪽으로 약 80마일 떨어진 산티니케탄 평화의 마을에 몇몇 아이를 데리고 이상적인 교육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곳은 풍부한 자연에 둘러싸인 곳이었다. 수업은 모두 야외의 나무 그늘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드넓은 대지를 뛰어다니며 벌레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바람과 호흡하고 몸을 맡기면서 아이들은 무럭무럭 재능의 싹을 키웠을 것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원이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대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융합하고 협조하기 위해 살아간다. 인간은 그 속에서 어떻게 가치를 창조하는가라는 사명을 받은 주인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학문은 자연을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과 인간다움을 연마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도 자연은 그 자체로 견줄 데 없는 교사다. 산티니케탄에서 타고르는 자연을 최고의 교사로 맞이해 아이들을 육성했다. 현재 타고르가 창설한 산티니케탄의 학교는 인도 독립 후 비스바 바라티 대학교, 속칭 타고르 국제대학교라는 국립종합대학으로 발전의 현대적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이곳에서 타고르의 협조 정신이 맥맥이 계승되고 있음은 대학 정신에 명시한 그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동양과 서양의 만남을 알고 궁극적으로는 두 반구의 자유로운 사상 교류를 확립해 세계 평화의 기본 조건을 강화한다. 타고르의 이런 이상을 젊은 학자에게 강조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서양 문명은 돌의 문명이라고 하고 동양 문명은 숲의 문명이라고 한다. 사실 이 두 문명의 이질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질성은 대립성이 아니다. 서로의 차이를 배우고 보완하는 가운데 새로운 문명의 승화가 가능해진다. 숲의 문명에서 자란 타고르는 그 장점을 교육 현장에 살리려고 했다. 그러나 타고르는 서양 문명을 비판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확실히 타고르는 보편적인 인간이었음에 틀림없다. 이는 인도를 사랑하고 동양을 경외하면서 서양적 분위기도 함께 갖추려고 노력한 모습에서도 볼 수 있다.
같은 인도 사람인 간디가 굳이 말하자면 인도 민족주의의 정신적 존재로서 인종차별과 민족 해방을 위해 힘쓴 데 반해 간디와 공통된 주장을 하면서도 타고르의 눈은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확신했을 것이다. 타고르의 이런 생각은 일련의 활동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영국 정부가 벵골을 분할하려고 할 때였다. 조국과 벗을 자신들의 속셈에 따라 갈라놓으려고 달라놓으려는 무도함에 타고르는 격분했다. 타고르는 낙천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다. 시 중에도 유머 넘치는 작품이 많다. 훤칠한 체형과 신비로운 흰 수염을 기른 타고르의 말년 사진을 보면 동양의 성찰과 서양의 세련미가 같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런 면을 보고 귀족적인 취미를 갖고 있었다고 비난을 퍼붓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타고르의 내면과 대화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말이 아닐까? 사람은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 까닭은 다양한 정신의 변화 중 일부가 밖으로 드러나 있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타고르는 산티니케탄에서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를 잃었다. 운명을 저주한다는 것은 이런 것인가? 훗날 이렇게 회상한 타고르는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슬픔을 가슴속에 담으며 험난한 정치운동에 뛰어들었다. 무엇을 시작할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조국은 흥분에 휩싸여 있었다. 그 속에 내던져진 타고르의 불을 뿜는 펜은 민중의 봉기를 잇따라 촉진했다. 벵골의 대지를 종이로 삼고 자신의 몸을 펜으로 삼으며 자기 입을 문자로 삼겠다는 생각으로 세차게 뛰어다녔다. 타고르에게 명상을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만 내면에 감춰진 비애와 격정의 바다를 떠올리는 사람은 드물다. 한없는 애석함에 극에 달한 끝에 낙관주의를 깨닫고 격정 속에서 철학의 심원함을 추구했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어쨌든 타고르는 인도 최대의 정치적 동란이 인도 민족주의와 영국 제국주의의 항쟁이라는 차원에 빠지는 것을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다. 영국을 날카로운 논조로 공격하면서 과격한 행동에 나서려는 국내외 동포에게도 폭력으로는 인도를 구할 수 없고 평화도 달성할 수 없다고 외치며 호소했다. 영국을 적으로 삼아 일어선 민중의 뜨거운 눈물에 공감하면서도 냉엄하게 행동의 방향을 응시하는 일도 있지 않았다. 이는 타고르가 철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일 것이다. 격분에 찬 글을 쓰며 무분별한 테러리즘을 결사적으로 막았다. 그러나 타고르가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벵골, 파키스탄, 인도의 항쟁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한탄스러운 표정을 지을까. 타고르가 믿는 진리는 대체 어떤 것이었을까? 타고르는 힌두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힌두교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모양이다. 저작을 훑어보면 우파니샤드와 불교의 기초를 둔 듯하다. 우파니샤드에서 브라만인 우주와 아트만인 개인의 일려의 관계에 있음을 형이상학적으로 수립한 버마 일려를 근본으로 한다. 단지 타고르는 관념적, 사변적으로 이 원리를 파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대로 생활 속의 사회 속에 나타나기를 추구했다. 그것이 타고르를 불교로 향하게 한 원인이기도 했을 것이다. 타고르의 수많은 작품 중에 사다나라는 저서가 있다. 생의 실현이라고 번역하는데 그 책에서 램프를 비유로 들어 불교의 정신을 말했다. 램프에는 연료가 들어있다. 그러나 기름을 밖으로 새지 않도록 기름통 속에 밀폐돼 있다. 이렇게 램프는 주변의 모든 것에서 분리돼 탐욕스러워진다. 그러나 불이 켜지면 램프는 곧바로 자신이 존재하는 의미를 명확히 한다. 램프와 주변의 모든 것 사이의 관계가 확립되고 타오르는 불을 강하게 하기 위해 비축해둔 연료를 자유롭게 희생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 우리의 자아도 램프와 같고 불타가 제시하는 길은 단순히 자신을 내버리는 실천이 아니라 사랑을 넓히는 것이었다. 또 여기에 불타가 설한 가르침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작은 자아를 포섭하면서 더 큰 진화, 진정한 자아로 자신을 창조하는 것. 이것이 타고르가 말하는 자아의 각성이다. 램프라는 흔한 사물을 이용해
인간이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를 가르친 이 비유는 지금도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오늘날 사회에서 자아는 이기심에 가깝다. 이기심이라는 노골적인 에너지 앞에서 갸냘픈 자기 희생의 사랑 따위는 날아가 버린다. 램프에 불을 붙이는 중요성보다 기름이 줄어드는 데 마음 아파하고 있다.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기심보다는 뛰어난 에너지가 필요하다. 용기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타고르는 인류애를 용기 있게 실천한 사람이었다. 타고르가 신봉한 불교 교인은 법화경에 가장 가까웠다고 한다. 어느 때는 몇 시간에 걸쳐 명상한 뒤 정치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뜰에 자신의 몸을 내던졌다. 대승보살을 방불케 하는 행동이다. 타고르의 사상은 증오의 측면을 언제 보일지 모르는 편협한 사랑이 아니다. 대지에서 초목이 자라고 물이 만물의 갈증을 풀어주는 듯한 대우주의 창조적인 생명력을 가리키고 있었다. 영국 정부의 조국 분할 정책에 맞서 싸우면서도 편협한 민족주의에 결부시키지 않는 행동의 이면에는 틀림없이 이런 철학적 신념이 있었을 것이다. 타고르의 이 고귀한 사상과 행동은 유언함을 떠올리게 하는 기탄잘리라는 아름다운 시로 결실을 거뒀다. 신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의미를 가진 100쪽가량 이 시는 앙드레 지드를 통해 프랑스어로 번역되자마자 순식간에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타고르는 동양의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단번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타고르에게 영국 정부가 기사층으로 수여하며 예우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1918년 봄 펀자브에서 무방비 상태의 민중을 사살한 영국 경비대 행동에 분노에 미련 없이 칭호를 반납해버렸다. 또 일본에 관심이 많아 2번에 걸쳐 일본을 방문해 우인도 많았다. 고결한 인품을 지녔지만 중일전쟁이 일어나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자 통렬히 비난하며 일본의 우인과도 절교했다. 그리고 점차 다가오는 세계대전의 기운을 염려한 나머지 결국 병상에 눕게 됐다. 시인 특유의 예리한 감수성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달았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거나 국가가 국가를 침략하는 형태는 타고르에게 가장 큰 악이었다. 가장 기피해야 할 아문이 타고르의 의지와 정반대로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드리워졌다. 어떻게 하면 이 풍파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근심이 분명 타고르의 수명을 적어도 몇 년은 단축시켰을 것이다. 인간이 어떤 인생 경로를 걷든 가장 말년에 비극이 찾아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다. 타고르의 원통함은 생각보다 컸을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도 타고르는 체코의 버색에 격분에 찬 시를 보냈고 캐나다 국민에게 라디오 방송으로 분기를 촉구했다. 시를 쓸 체력이 세한 뒤에는 구슬로 시를 지었다. 타고르의 생명 그릇에 가득 찬 기름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인류의 불꽃으로 빛났다. 타고르는 일본이 진주만 공격에 착수하려 한 1941년 여름 빛과 같은 81년의 생애를 마감했다. 그는 그 무기를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 그의 무기가 승리를 거둘 때 그 자신은 패배한다. 타고르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혼이 담긴 잠언은 여전히 강한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나의 인물관 타고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